자, 우리가 수요일 날에 이 인간론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나무를 보다 보면 숲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전반적인 숲에 대한 건 나중에 제가 종합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인간,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 인간론을 공부하는데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닮았어요. 왜 인간이 지적인 존재냐면 하나님이 지적인 분이기 때문이고, 왜 인간이 감정적이냐면 하나님이 감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간이 의지적이냐면 하나님이 의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감정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친김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감정에 대한 얘기 끝나면 이제 인간 의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감정 앞서서는 우리가 이제 인간의 지성, 왜 인간은 지적인가라는 그 지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감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세 번째 하는데, 그 전에 했던 얘기는 이제 감정 중에서 감정이 뭐냐, 감정에 대한 실체를 쭉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 크게 강조했던 게 이제 상한 감정을 치유받아야 된다. 나의 과거의 부정적 경험이 지금의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들과 엮여져 버려요. 그러면서 감정이 만들어져 버려요. 부정적 감정이. 그래서 막 쉽게 분노해 버린다든지 또 어떤 파괴적인 모습이 나타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특별한 부정적 경험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거랑 유사한 사건만 주어줘도 사람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막 떨리고 흥분되어지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감정을 바꾸는 방법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어진다는 그러한 이제 1차 감정, 2차 감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감정 중에서 감정 공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감정 이해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세 번째 오늘 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감정 공유라는 이 부분을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감정 공유. 첫 번째는 감정이란 뭐냐부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상한 감정에 대한 과거의 상한 감정을 어떻게 치료받을 것인지, 용서가 뭔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감정 공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게 감정이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공부할 게 많다 그랬죠. 끝이 없어요. 개미굴이에요, 개미굴. 파면 팔수록 너무 많이 나와. 감정 공유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감정에 대해서도 이제 공유를 얘기할 때 이것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그 연구단체의 그 연구 그 결과를 한번 좀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학생들을 국내외적으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연구 보고가 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용어 중에 정서지능이라는 게, 그 정서지능. 그 정서지능이라는 게 감정 처리 능력이라는 거, 감정 처리 능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정 처리를 얼마나 잘하나, 감정 처리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이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감정 처리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좋을까요? 아니면 보통인가요? 안 좋은가요? 감정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그 학생들을 쭉 연구를 해봤더니 감정 처리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감정 처리를 잘하는 거죠. 그리고 감정 처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감정 처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보니까 첫째가 타인과 협력을 잘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내가 대단하답니다. 다른 사람부터 인내력이 좋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감정 처리 능력을 잘하는 사람이 집중력이 좋답니다. 집중력. 그래서 이 모습들이 거의 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례를 들면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막 앞서가는 사람들 우주비행사 그 여자 이소연 씨를 비롯해가지고 쭉 연구를 해봤는데 특징이 뭐냐면 감정 처리 능력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정서지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높으니까
팀워크를 잘 이루어요. 팀워크를 다른 사람하고. 그리고 인내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거나 막 낙심하고 막 절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낙천적이면서 다시 도전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뭔가를 할 때 누구보다도 집중력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인정받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부류로 들어가는데, 감정 처리 능력이 낮은 사람들, 감정 처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이게 안 되는 거야. 협력을 못하고 인내력이 없고 집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감정 처리 능력을 키워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연구 분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고로 사람은 감정 처리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사람의 모든 감정은 무죄입니다.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그런데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따라서 그게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생산적이 될 수도 있고, 유익할 수도 있고, 무익할 수도 있고, 그래요. 순간적으로 드는 감정 자체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드는 감정 자체는 일단은 자연스러운 건데,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람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자, 그런 정서지능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감정을 공유한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한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이제 이실직고를 하면, 감정 공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스스로가 체크해보면 낙제 점수예요. 이거를 먼저 양심 선언을 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감정 공유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자, 그러면 하나 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감대 형성이 승패를 좌우한다.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감대 형성 여부가 승패를 좌우해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타인의 감정을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 그 모습에서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이야기부터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그 감정에 얼마나 공감을 잘 하시나요? 예를 들면은 상대방이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슬픔에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분노하고 있다. 그 분노에 얼만큼 그 분노를 공감할 수 있는지, 상대가 외롭다. 그 외로움을 어떻게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지, 힘들어한다. 자, 또 이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낙심, 혹은 기쁨, 감격, 수많은 감정적인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만큼 있는가라는 거죠. 여기 이제 감정 처리 능력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공감대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공감대 능력. 그러니까 공감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 능력이라고 해요. 공감 능력. 그 공감 능력이 뭐냐면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써야 돼. 그죠? 자, 써야 돼. 이것도 여러분 감정을 공유를 못 하는 거야, 이게. 그죠? 뭘 그런 얘기를 못하면 쓰려면 쓰지, 이렇게. 자, 내가 아까 양심 선언했잖아. 일단 너무 못한다고.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뭐냐면 상대방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받아들여지고 있도록 느끼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가면 그 상대방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가 이효순 집사님한테 가면 이효순 집사님 통해서 제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에요, 느낌.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게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감 능력이 뭐라고요?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죠. 이게 능력이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책을 하나 봤는데, 제가 복사를 하나 해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애기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
와칭이라는 책에서 제가 봤는데, 그 와칭. 자,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는 아이 순식간에 뚝 그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딱 저자가 하면서, 이 비밀에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은 그 누구의 마음도 쉽게 바꿔놓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누구의 마음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엄마가 그건 안 된다고 했지? 이게 보통 엄마가 아이들에게 을러서 반협박으로 행동을 중지시키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엄마도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제 모습이 보통 나타난다는 거죠. 이분이 예를 한번 들었는데, 어느 가게를 갔는데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면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악을 쓰면서 울어대고 있대요. 이게 정말 엄마가 안 된다 그랬지. 화가 나는 이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이의 볼기짝을 갖다가 탁 때리는 거예요. 그 아이는 뚝 그치기는커녕 자지러지듯이 더 울음이 커지면서 엄마에게 이 아이를 응수하기 시작했다. 엄마도 뿔이 날 대로 났다는 거죠. 그래서 거세게 팔을 잡아당기는데 아이는 또 거세게 엄마 팔을 팍 이게 내팽개를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거 사달라는데 왜 안 사주냐고 기분이 나쁜데 엄마가 그걸 막 누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아이러니 효과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감정을 누르면 누를수록 공처럼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 효과를. 근데 이 아이를 울음을 딱 그치게 하는 간단한 방법을 얘기를 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너 저 게임기 갖고 싶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울음을 뚝 그치고 이 아저씨를 쳐다본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하기를, 아저씨도 엄청 갖고 싶어. 근데 저건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야. 그래 말하면서 저게 얼마인 줄 알아? 그러니까 얘가 쳐다보더니 위로 고개를 흔들더라는 거죠. 그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저건 굉장히 비싼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애가 또 자기도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흔드는 거죠. 저걸 갖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돈을 모아가지고 저걸 사는 거야. 동전으로 모아도 괜찮아. 두 번째 방법은 누가 선물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니? 네가 한번 스스로 방법을 선택해봐. 얘가 가만히 있더니 첫 번째 방법이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심리학자는 아니에요. 기자 출신이었는데 심리를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나름. 그러면서 얘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애구나, 이걸 또 딱 캐치를 했죠. 그래서 그 아이가 돈 모아가지고 살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딱 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마 손잡고 랄랄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게 와칭이라고 하는 게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라.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공감. 상대의 감정에 공감을 해줄 때 울음이 뚝 붙여지는 거죠.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상대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겠는가? 그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감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렇죠. 오죽했으면 제가 시작 전에 양심선언을 했겠습니까? 공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보통 상대방의 공감대를 만들 수 없는 그 공감대 형성의 실패 요인. 보통 왜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을 잘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하나가 뭐냐면 상대의 감정에 대한 무딘 센스. 그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무딘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감정을 잘 캐치를 못하는 답답한 인간인 것이죠. 그 상대방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안테나가 쫙 서 있어가지고 체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미련한 곰탕지가 돼가지고 잘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각이 무디면 무딜수록 어떻게 된다? 상대의 감정의 공유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딘 그런 센스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타고나는 성향 중에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이타적인 사람이 있어요. 희생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상대방 감정의 공유를 못해요. 이기적이라는 표현은 조금 부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다른 물론도 긍정적인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중심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상대의 공감, 상대의 감정의 공유하기가 힘들다. 근데 이타적인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감정이 공유하는 게 훨씬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MBTI에 나온 질문을 한번 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 갑자기 후다닥 쳐들어온 거예요. 터들어왔는데 막 얼굴이랑 막 몸에 막 피투성이가 지금 되어 있고 너무 막 험지백산한 모습으로 터들어오면서 자기가 지금 너무 위험 상황에 쫓기고 있다는 거야. 저를 빨리 좀 숨겨달라는 거야. 안 숨겨주면 내가 들키면 난 죽는다는 거야. 자초지종 설명이 없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들어오면서 자기 좀 숨겨달라고 제발 부탁이라고. 근데 보니까 보통이 아닌 상황의 심각성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숨겨주고 본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숨겨주냐? 이유라도 들어봐야지. 자, 1, 2번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번에 해당돼요? 묻지 말고 일단은 급하니까 숨겨줘야 된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숨겼냐? 일단은 알아봐야 된다. 네, 2번은 냉혈 동물들. 그건 아니고요. 이건 누구를 뭐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왜 손 드는 게 달라지냐 하면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난히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 지수가 측은히 여기는 감정 지수가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뭔가 불쌍한 모습만 하고 나타나면요, 호주머니 돈 다 꺼내줘야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단은 숨겨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공유하는 정도가 타고난 DNA 성향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상에서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상대방의 감정에 공유를 하기에는 너무 무딘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감정 공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100% 상대방의 이 감정의 공유는 안 됩니다. 그건 제 견해예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일단 한 사람을 한 다리를 건너면 있잖아요. 상대방이 느끼는 그 정도의 깊이와 그 정도의 크기로 감정 공유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설령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상대방의 슬픔에 내가 감정을 공유할 수 있을까? 그 사람만큼 내가 슬퍼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만큼 나도 같이 분노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만큼 나도 같이 외로워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만큼 나도 같이 힘들어할 수 있을까요? 그 상대방만큼 나도 같이 낙심할 수 있을까요? 같이 그만큼의 크기와 깊이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100%는 안 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안 되는 이유는 감각이 무지다. 그래, 두 번째 안 되는 게 뭐냐면 왜 공유가 안 되는가? 내 안에 여유가 없는 거죠. 나의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내 삶에 여유 공간이 없는 게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다는 건 심리적인 여유가 없거나 육체적인 여유가 없거나 혹은 영적으로 여유가 없는 거야.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육체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요.
혹은 영적으로도 여유가 없다. 그게 뭐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 있는 모습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너무 지쳐 있다거나, 내가 너무 바쁘거나, 혹은 내가 너무 나도 똑같이 상해 있거나, 감정이 상해 있거나, 내가 너무 이렇게 자신도 자기 하나 추스르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 공유는 거의 못 일어나요. 나도 죽겠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부부싸움도 가만히 보세요.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둘 다 여유가 없을 때 일어나요. 나도 여유가 없고 너도 여유가 없으면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때는요. 그냥 막 3차 대전 생기는 거야.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뭐 마음의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 여러 가지 여유가 있다. 그러면요. 안 부딪히는 거야. 한쪽에 막 해도 다른 쪽에 손바닥 맞장구만 안 치면은요. 안 나는 거야. 근데 상대를 받아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나도 지금 죽겠단 말이지. 나도 피곤해 죽겠고, 나도 지금 쪼달리고 있고, 나도 지금 막 답답하고, 나도 지금 막 스스로가, 나도 막 조바심이 막 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이 하면 공감대가 생이 안 돼요. 만약에 부부가 둘이 그렇게 서로가 여유가 없는, 서로가 너무 지쳐있고, 서로가 너무 피곤하고, 서로가 너무 쪼달리고, 서로가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을 내일로 연기하셔야 돼요. 뭘 여기서 효부를 봐야지 뭘 내일까지가? 효부 안 나요. 분명히 말하지만은. 그냥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휴전했다가 여유를 갖고서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유 공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공감 형성이 그만큼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피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피해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은요,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1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나를 박해했어? 저주받아라, 이놈의 인간. 이렇게 되기 쉬운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라고 할 때 어떻게 돼요? 같이 으르렁대고 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고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어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데서 무슨 공감이 나겠어요? 같이 감정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절 말씀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수를 친히 갚지 말아라. 근데 참 묘하게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원수는 꼭 내 손으로 갚아야만 될 것 같은, 그 인간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의식에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된다니. 감정 공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20절 말씀에도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깨소금이다. 네. 이래라? 그게 아니죠. 줄이면 먹여야 돼요.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 쌤통이지 이게 아니라 마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공유는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정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는 감정 공유하기가 어려운 여러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 훈련해야 돼요. 훈련.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감정 처리 능력이나 공감대 형성이 승패를 좌우하니까 여러분, 자, 여기 일단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최대한 상대방의 감정에 공유할 마음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2차 문제고, 공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렇죠. 자, 그럼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로렌 크랩의 결혼 건축가를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실수하는 것이 하나 됐죠. 그게 뭐냐면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요거 잘 해야 돼요. 빨간 글씨로 쓸 필요가 있겠네요. 상대방의 감정을 거부하는 것이 있어요. 상대의 감정 거부.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거부한다는 게 뭐냐? 그 이제 로렌 크랩이 몇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방어하는 거는 감정 공유를 안 하는 거예요. 감정 거부하는 거예요. 방어한다는 거. 그 다음에 변명하는 거. 변명하는 것도 상대의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너무 빠른, 너무 이른 사과가 너무 빨라요. 상대방이 팍 나오자마자 바로 잘못했어, 미안했어,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상대방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도 너무 빨리 하지 말아라. 천천히 뜸들였다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가 감정을 거부하는 거냐 하면 네 번째가 역공격.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났다고. 이렇게. 다섯 번째가 상대방을 해서 충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여섯 번째가 상대를 경멸하는 거야. 에이, 그 인간이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이런 건 다 지금 상대방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정을 하는, 수정. 그거는 네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바꿔주는 것이죠. 이렇게 수정하는 것들은 게 뭐다? 그래서 이제 감정을 거부하는 건. 요거 이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 겁니다. 예전에 한번 들어줬지만, 반대로 상대의 감정을 공유하는 거죠. 수용하는 거예요. 감정을 수용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 반영이라는 게 있어요. 반영. 상대방의 감정을 다시 한번 반영, 미로, 거울이 되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명료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감정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명료화. 그 다음에 탐색이 있어요. 뭔지, 왜 그런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거기에 대해서 네 번째가 이제 부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연.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저는 이 예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 틀렸어요, 저는. 이게 제가 아주 감정 공유를 너무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례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미성년자 있나요? 없나요?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예.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젯밤 내 기분이 어떻든 당신은 내게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난 정말 상처를 받았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나라는 사람은 그다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밖에는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아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어떤 일이든 당신에게 강제로 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어. 나는 당신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줄 알았어. 자, 이것은 아내에 대한 감정의 거부일까요? 수용일까요? 거부냐 수용이냐 하죠. 아니, 남편이 이 정도 나오면 남편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여기 변명. 변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한 게 아닌 것. 감정을 거부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감정이 적절하게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말이냐면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 돼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상대방의 그 감정은 계속 남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보통 부인들이 화나면은 레퍼토리가 거의 똑같잖아요. 연애 때부터. 그때 왜, 뭐도 안 사주고, 그때 그랬고, 막, 쫙 나오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녹음을 해놨다 틀어놓고 싶잖아요. 그 소리 또 한다. 아, 이거 소리 이래 되잖아요.
그 왜 그런 거냐 하면 그 문제에서 한 번도 그 감정을 용납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계속 평생 남는 거예요, 평생.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분만 나쁘면 그게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게 감정이 탁 공유가 되어져서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그게 치유가 되는 건데 계속 그동안 나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게 수도 없는 내용으로 계속 거부당한 거예요. 거부당한 건 뭐다? 그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변명은 뭐다고요? 이거는 지금 거부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어젯밤 성경 공부 시간에 내가 그 구절의 뜻에 대한 내 생각을 말했을 때 당신 눈살을 찌푸리면서 나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고 말하더군. 성경 공부하는데 눈살을 찌푸리면서 이랬던 모양이죠. 그때에 나는 그때 정말 뛰쳐나가고 다시는 되돌아오고 싶지 않았어. 지금도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이게 남편이 하는 소리예요. 남편 성경 공부 시간에 뭔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이런다 보죠. 그러니까는 이게 남편이 이걸 딱 듣는 순간에 뛰쳐나가고 싶고 들어오고 싶지가 않았다는 거야.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아내의 반응이 이렇게. 여보 미안해요. 제가 그랬더니 정말 미안해요. 이 아내의 반응은 상대의 감정에 대한 거부일까요? 수용일까요? 지금 막 갈라지죠. 거부예요. 너무 이른 사과. 이 거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거기에 감정이 받아들여졌던 느낌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만큼 여러분들도 잘 틀리네요. 자, 세 번째 사례 한번 보십시다. 아내가 말을 했어, 아내가. 당신이 내 몸무게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더 많이 먹고 싶어져요.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럴 때는 더욱 그래요. 아무튼 당신이 내 몸무게를 놓고 얘기하면 나는 완전히 터져버릴 것 같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걸로 이미 족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의 반응은 이제 거부에 대한 이제 수용에 해당되는지 보세요. 남편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 집 돈 문제에 관해서 떠들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좀 갚아주려는 생각이었어. 그런 거라고. 당신이 사람들 앞에 우리는 새 차를 살 돈이 없어서 맨날 낡은 차를 몰고 다닌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나는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다고. 그래서 나도 당신 앞에 그렇게 해주려고 그렇게 몸무게 얘기를 한 거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뭐 여기는 감정이 거부해요, 수용해요? 당연히 거부해요. 뭐예요? 이게 역공격. 그러면 상대방은 뭐예요? 여전히 자기의 감정은 지금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쌓여 있는 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자,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남편이 말을 하는 거야.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커. 골치 아파. 직장에 나가기도 싫어졌어. 나가봐야 하는 일이라고는 하루 종일 오늘은 세일즈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고민만 하게 되고 너무 압력이 큰 것 같아. 나 진짜 회사 가기 싫어.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아내의 반응은 공감일까 거부일까? 아내, 여보, 압박과 스트레스가 좀 덜한 일자리를 구해보는 게 어때요? 이 아내의 이야기는 남편에 대한 감정을 거부한 걸까? 수용한 걸까? 거부예요. 왜? 그것은 뭐예요? 충고에 해당되는 게 충고. 그 충고를 한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감정이 받아들여졌던 느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답을 묻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이 공유되어져야 돼. 수용되어져야 돼. 상대방으로 하여튼 받아들여지고 있도록 느끼게 해주는 능력이거든요. 그 받아들여진다는 게 특히 감정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아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내일 아침 우리 여성들 모임에 가서 우리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까마득해요. 아내가 그랬다고요. 이거 보고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까마득해.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 여보, 당신은 잘할 거야.
당신은 언제나 그런 일을 앞두게 되면 그렇게 불안스러워하지만 막상 다치면 훌륭하게 해내잖아. 그러니 두려워할 거 없어. 자, 이런 반응은 거부일까 수용일까요? 거의 다 거부예요. 거부. 이것도 거부예요. 무슨 거부냐면 이거는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 상대방을 향해서 강하게 압박을 하는. 할 수 있어. 당신은 힘들어 죽겠다는데 당신은 남달라.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미치겠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남편이 말을 해요. 그동안 집을 나가 있었던 시간들에 대해서 정말 죄책감이 느껴져. 벌써 몇 달이나 당신과 아이들하고 앉아 오붓한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어. 막 죄책감이 들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되겠어요? 제 생각에 진짜 문제는 당신이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차라리 돈을 덜 갖더라도 당신과 더 함께 있고 싶어요. 이것도 이제 상대방을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 그래서 이거는 거부다. 그럼 다 거부해.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이쪽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수용하는 쪽을 한번 얘기를 해요. 자, 1번 문제 다시 들어갑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어젯밤 내 기분이 어떻든 당신은 내게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을 때 난 정말 상처를 받았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나라는 사람은 그다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밖에는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할 때 남편의 반응,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군. 마치 내 모든 관심사는 내가 원하는 것에만 있다는 듯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 상대방이 표현하는 감정을 다시 반영해 주는 거래. 그 상대의 감정을 다시 반영해 준다라는 것은 상대가 느끼는 게 뭐냐면 수용, 내 감정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남편이 말을 해요. 어젯밤 성경 공부 시간에 내가 그 구절의 뜻에 대한 내 생각을 말했을 때 당신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나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군. 나는 그때 정말 뛰쳐나가고 다시는 되돌아오고 싶지 않았어. 지금도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라고 남편이 말했을 때 아내의 감정을 공유하는 수용의 반응이 뭐냐면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당신을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 느끼셨나요? 이렇게 되묻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탐색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탐색이, 그 탐색이 뭐냐면 수용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의 내 몸무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나는 너무나 화가 나서 막 더 많이 먹고 싶어져요.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럴 땐 더욱 그래요. 아무튼 당신이 내 몸무게를 놓고 얘기를 하면 나는 완전히 터져버릴 것만 같아요. 그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걸로 이미 좋게요. 남편의 반응은 여보, 내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당신 상처를 받은 게로군. 맞지? 다시 한번 명료화해서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런 작업이 뭐냐면 어떻게 상대방이 내 감정이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 더,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커 골치가 아파 직장에 나가기도 싫어졌어. 나가봐야 하는 일이라고는 하루 종일 오늘은 세일즈를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만 하게 되고 너무 압력이 큰 것 같아. 아내가 말하기 여보, 그 압력은 분명히 견디기 힘든 것일 거예요. 전에 언젠가 당신이 이 일은 당신이 정말로 원해온 일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나요. 계속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오는 좌절감 같은 것도 조금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져요. 뭐 이런 내용들은 다 뭐냐 하면 바로 부연하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감정에 대한 수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죠? 어려워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상대방이 감정에 받아들여지고 있도록 느끼게 해주는 능력이 필요해요. 어떤 모습인지 간에. 이런 모습으로서는 상대방의 감정이 공유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감정을 다시 한번 반영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감정을 거부할 때는 주로 나오는 표현들이 무슨 표현이 나오냐 하면 이런 거죠. 방어, 변명에 해당되는 게. 내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게 아니라 내 뜻은, 그러니까 이유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이미 다 뭐예요? 거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정을 거부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과가, 너무 이른 사과가 감정 공유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뭐뭐 했더니 정말 미안해. 뭐뭐 할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그 사과를 하는데 너무 이른 사과를 하고. 그 이른 사과도 특히 너무 과도한 사과. 정말 미안해. 너무 잘못했어. 그러면 상대방이 내 감정이 받아들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좋지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에, 보통 역공격에서 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된 건 인정해.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 당신 말이 맞다고 쳐. 그런데 왜 당신은? 이게 뭐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역공격에 이렇게 나간다라는 것이죠. 자, 충고도 하는 게 뭐예요? 감정을 거부하는 것 중에. 그거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만일 뭐뭐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경멸도 있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걸 느끼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 느낄 필요 하나도 없어. 뒷얘기는 뭐야? 이런 쪼잔한 인간 같은 이라고. 이게 다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에? 인간이 어찌 그렇게밖에 안 되냐. 그렇게 다 빠져 있는 거야.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인간이죠. 인간 맞아, 저게 지금. 이게 이런 경멸조가 거부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죠. 수정, 내가 보기엔 당신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뭐뭐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는 당신이 뭐뭐하게 느꼈다고 생각되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확 바꿔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바꿔놓으려고. 감정을 수용하는 어투는요, 이렇게 돼요. 반영은 뭐냐면, 지금 당신 기분이 뭐뭐뭐뭐 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렇지. 맞지? 이런 것 같다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맞지? 이게 뭐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했을 때 당신은 뭐뭐하게 느꼈다는 말 같은데. 맞지? 그렇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공감해주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명료화도 같은 의미. 그러니까 당신 얘기는 뭐뭐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설교를 빨리 끝내달라는 거죠. 그렇죠? 공감이 팍팍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아니, 이것도 못 기다리는, 이러면 이제 감정 공유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당신의 느낌이 뭐뭐하다는 얘기가 아닌지 모르겠네. 그런 게 아닌지 모르겠어. 그런 건가? 이렇게 명료화시키고 확인하는 거죠. 탐색은 뭐예요, 탐색은? 당신이 뭐뭐뭐뭐 하다는 말뜻을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 의미를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자, 당신이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아직 잘 모르겠거든. 한번 조금만 더 설명 좀 해줘봐. 이렇게 좀 나가주는 것도 탐색. 진지함, 정직함 속에서. 부연도 그런 거죠, 부연도. 당신은 그러니까 뭐뭐하게 느꼈군. 당신은 뭐뭐한 것도 또한 느끼지 않았어. 이렇게 부연. 당신은 뭐뭐를 느꼈다는 것은 알겠어. 내가 당신이 이래도 그렇게 느꼈을 거야. 내가 당신이라도 그렇게 느꼈을 거야. 당신도 그렇게 생각되지. 이렇게 부연해 준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캐치를 좀 하셨나요? 이야기가. 자, 이게 이제 결혼 건축가에 나온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사례를 들은 거라면, 로렌 크넬 얘기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감정을 공유해야 되는데,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각도로 얘기한다면, 첫째, 따라해보세요. 상대방 입장에 서라.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 서야 돼요.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섰을 때 느끼는 감정과 내가 제3자로서 느끼는 거랑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에 그 입장에 되었었다라고 서보면 훨씬 더 공감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해요? 확인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해요. 어느 그 늙은 수녀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도 이 수녀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인내하며 받아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노년이 되게 하옵소서. 충고하려고 하거나 상대를 바꾸려고 하거나 뭔가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며 들어주고 인내하며 수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어느 수녀의 기도문 중에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공감해주고, 오늘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뭐냐면 대단한 인품의 소유자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정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중요하지 않아요. 뭘 원한다? 감정 공유를 원하는, 감정 공유.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공유만 해주면은 거의 모든 것은 다 해결이 그냥 되는 거예요. 뭐가 정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옳은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을 얼마만큼 공유할 수 있을까. 물론 상대방의 잘못된 이유와 동기의 잘못된 감정이 나올 수 있지만 선, 공감, 후, 교정이거든요. 일단은 감정적 공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교육의 효과는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람을 바꾸려는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상대방을 바꾸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로렌 크랩이 얘기한 것처럼 조작이라는 걸 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려는 생각조차도 안 좋지만 상대방에 대해 감정의 공유만 충분히 해주면은요, 알아서 본인이 답을 찾고 알아서 고치는 경우가 많아요. 충분히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해주는 것만으로 된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귀를 크게 열고 그리고 말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아끼라는 얘기죠. 굉장히 힘들어요, 들어주는 거. 막 들어주다가 속에서 내가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눈이 막 빙빙 돌아가요. 자, 오늘의 얘기 포인트는 뭐냐 하면, 자, 이거죠. 감정에 대해서 감정 공유의 필요성, 그리고 감정 공유가 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바람이 뭐냐면, 동산교회는 이 감정 공유가 너무 잘 되더라.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든지 간에 감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공유될 수 있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예, 감정 공감 형성이 잘 되는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그러한 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인간 감정에 대해서 공유에 대한 이야기, 공감대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 공감대가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공감이 아니라는 거, 이게 공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은 공감대,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난, 월등한 프로의 공감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저런 게 있는 거구나 정도라도 아시고, 도전하시고, 훈련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